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이 그의 비서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당신한테 실증났어.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카트에 제 짐을 챙겨 담고 편지 한 통을 써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제게 44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다 기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게요. 제 이름은 박선희이고 올해 61세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30년 된 제 남편 이강혁에게 제 신장을 주기로 결심했던 날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김준호 과장님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은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강혁은 긴급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세상이 멈춰버렸거든요. 강혁은 진료실 벽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를 살려야 한다. 과장님은 이식 대기자 명단이 있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라고요. 강혁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저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 다정한 눈빛으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로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을 때 과장님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박선희님,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61세라는 연세를 고려할 때 수술에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드려야 합니다. 강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우리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과장님, 가장 빠른 수술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후 몇 주는 의료 준비, 혈액 검사, 엑스레이, 여러 전문의와의 상담으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강혁은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병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말리려 했던 사람은 제 여동생 선영이 뿐이었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야? 강혁 씨는 다른 신장을 구할 수도 있어. 언니한테는 여분의 신장이 하나뿐이라고. 선영아, 내 남편이잖아. 사랑해.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똑같이 했을 거야. 동생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기를 바라. 수술 전날 밤 강혁과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 때문이 아니라 혹시 무언가 잘못되어 그를 살리지 못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강혁이 수십 번은 물었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에 찼던 적은 없어. 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가 제게 입을 맞췄지만 그 입맞춤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긴장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당일 우리는 아침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호 과장님이 다시 한번 수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선희님, 수술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회복에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이며 남은 평생을 신장 하나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혁은 준비실까지 저를 따라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선희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제게 무언가를 갚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한 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제를 맞은 탓에 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8시간 후 저는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고통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심장과 함께 영혼의 일부가 뜯겨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이 완벽하게 끝났고 강혁도 이미 병실에서 깨어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사람 볼 수 있을까요? 마른 목으로 속삭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좀 더 안정되시면요. 간호사는 상냥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 첫날 밤을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된 채 홀로 보냈습니다. 강혁을 생각하면서요. 그의 안도감, 그의 고마움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그가 건강해졌으니 우리에게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그를 볼 수 있었을 때 강혁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보는 가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뺨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눈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저는 겨우 몸을 지탱하며 물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가 대답했지만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선희 씨. 또다시 그 이상한 격식. 마치 제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 간호사인 것처럼요. 제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6주 동안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강혁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봐주었지만 저를 대하는 방식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바라보지도 다정하게 만져주지도 않았습니다. 통증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셨잖아. 어느 날 오후 제가 불편함을 호소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옆구리의 흉터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가 마침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강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직장으로, 그의 일상으로, 그의 스케줄로 돌아갔지만 우리 사이의 무언가는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그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묻자 그는 갑자기 기기를 닫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업무 때문에. 하지만 강혁은 일 때문에 미소 짓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게 휴대폰을 숨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생각에 잠겨서요. 저는 그를 살리기 위해 제 최고의 것, 말 그대로 제 몸의 일부를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술 후 몇 달은 조용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강혁은 제가 알던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남자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저를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제 침대와 식탁을 공유하지만 저를 더 이상 아내로 보지 않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주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오후 오시면 문을 닫던 그의 회계법인은 이제 그를 밤 9시, 10시, 때로는 11시까지 붙잡아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야근을 하냐고 물으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희 씨, 내가 아파서 거의 석 달이나 일을 못했잖아. 밀린 시간을 만회해야지.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혁은 그 회계법인의 대표 회계사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무리한 근무 시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6월의 어느 오후 세탁할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가온의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 식사에 3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화요일. 강혁이 저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울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머니들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꽃집이었습니다. 붉은 장미에 7만 원. 지난 금요일에 구매한 것이었는데
그날 그는 제게 줄 곳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강혁이 10시 30분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영수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줄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혁은 서류들을 쳐다보더니 마치 제가 귀찮은 어린애처럼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희 씨, 중요한 고객을 저녁 식사에 모셨어. 꽃은 접수 담당 직원 생일이라서 사준 거고 전부 일 때문이야. 그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그의 말투, 제 눈을 피하는 방식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인데요? 제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 리가 없잖아. 새로운 고객이야. 그날 밤 저는 동생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아무래도 강혁 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증거 있어?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냥 직감이랑 이상한 영수증 몇 개뿐이야.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혹시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큰 수술을 막 겪었잖아. 몸도 마음도 회복 중이고. 어쩌면 동생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불안감이 만들어낸 생각일지도요. 결국 저는 수술 후에 살도 빠졌고 옆구리에는 끔찍한 흉터가 생겼으며 항상 늙고 지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강혁은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주지 않은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고 무음 상태였습니다. 7월의 어느 아침, 강혁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수술 후 6개월 정기검진을 위해 김준호 과장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진료실은 강혁의 사무실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의료센터에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과장님은 제 남은 신장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강혁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병이 생기기 전처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에 있는 강남의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요. 어쩌면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제가 없는 문제를 상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건물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강혁의 차를 보았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제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젊고 날씬하며 긴 금발 머리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강혁이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을 때 저는 가슴에 칼이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얼어붙은 채 제 세상을 파괴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더 이상 제게 보여주지 않는 그 다정함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입을 맞추었을 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의 비서인 최유나였습니다. 강혁이 아팠을 때 그토록 이해심 많아 보였던, 제 수술 후 병원으로 꽃을 보내주었던, 사무실에 갈 때마다 항상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던 바로 그 28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제 주위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기둥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늦은 귀가 시간, 영수증들, 냉담함, 거리감. 제 신장을 주어 목숨을 살려준 제 남편이 저보다 33살이나 어린 여자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혁은 유나의 손을 잡고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오래전 그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제 차까지 겨우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깊은 분노와 굴욕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제 신장을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 제 목숨을 걸었고 그는 저에게 자기 딸버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도착해서는 거실에 앉아 제가 본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수술 전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제가 회복하는 동안이었을까? 그날 밤, 강혁은 평소처럼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래? 그가 재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좋대. 저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신장은 완벽하대. 잘 됐네. 그가 말하고는 바로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향수를 씻어내고 그녀의 입맞춤을 지우고 배신의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증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단지 상처받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고 아마도 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 적도 없는 남자를 위해 제 몸과 건강, 안녕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최악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마침내 그와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말은 너무나 잔인해서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곱씹으며 3일 동안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3일 동안 강혁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남편인 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을 때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마치 무대에 더 이상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배우와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 강혁은 토요일에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긴급한 건이야. 아마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야.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강혁 씨,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는 마치 제가 중요한 일을 방해라도 한 듯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지금 내일 쓸 서류 검토 중이야. 네, 지금요. 제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그는 휴대폰을 닫고 저를 좀 더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선희 씨?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바로 그 식탁에서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며칠 동안 연습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최유나 씨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강혁은 눈을 한 번, 두 번 깜빡였습니다. 잠시 그의 눈에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요일에 병원 다녀온 후에 당신 사무실 주차장에서 두 사람 함께 있는 거 봤어요.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강혁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거짓말을 지어낼지 계산하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어깨에 힘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그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는 없겠군. 그는 사과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날씨를 확인해 주는 것과 같은 무심함으로 제 최악의 악몽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게 당신이 할 말의 전부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강혁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마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낯선 사람의 눈빛으로 저를 뜯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해, 선희 씨?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아니, 실수가 아니었어. 그는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어떤 유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수가 아니었지. 결정이었어. 그의 말은 물리적인 따귀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결정이라니요. 그래,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어.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강혁이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요. 이런 절대적인 냉담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혁 씨, 우리 30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당신 목숨을 구했어요. 제 신장을 줬다고요.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해. 그가 마치 정기 검진 후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영원히 당신에게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묶여 있다고요? 우리 결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강혁은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 오랜만에 솔직하게 말해줄게. 난 당신한테 실증 났어. 그 네 마디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실증 났다고요. 그래, 실증 났어. 당신은 늙어버렸고 하는 일이라곤 수술 얘기, 통증 얘기, 피곤하다는 불평뿐이잖아. 예전처럼 자신을 가꾸지도 않고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가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습니다. 강혁 씨, 저는 61살이고 당신은 63살이에요. 우리 둘 다 늙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처럼 나이에 굴복하지 않았어. 그가 잔인하게 반박했습니다. 유나는 나를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 젊어진 기분이 들게 한다고. 당신과 있으면 난 늙고 갇힌 기분만 들어.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제가 당신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있을 때 그전부터였나요? 강혁은 멈춰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신장병 진단을 받기 2달 전부터 시작됐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플 때도 이미 유나를 만나고 있었어. 사실 수술을 취소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내버려둘까 생각도 했었지.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신장을 받았잖아요. 당연히 받았지. 그는 조금도 온기가 없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당신과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뜻은 아니야. 그럼 날 이용한 거군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준 거지. 그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야. 며칠 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감사하라고요? 난 당신에게 내 신장을 줬어요. 목숨을 걸었다고요. 내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잖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결정이었어. 당신이 내게 장기 하나 줬다고 해서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없어. 그의 말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계산적으로 상처를 주어서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결혼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희생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사랑해요?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당신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몸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이제 강혁의 목소리는 비즈니스처럼 실용적이었습니다. 이걸 원만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 당신이 결정해, 강혁 씨.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인생을 만들어 왔다고요. 선희 씨, 당신이 환상을 만든 거지. 난 몇 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어. 이제 더는 못해. 그는 계단 쪽으로 향하다가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주말은 유나와 함께 보낼 거야. 월요일에 돌아오면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을 가졌길 바라. 그리고 어른답게 이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지. 저는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여행 가방을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내려오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차 엔진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그 집에서 앉아 배신의 규모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건강해지자마자 저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 신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제 사랑과 헌신, 제 목숨 자체에 대한 차갑고 계산된 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여자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제가 울면서 매달릴 것이라고, 그의 사랑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강혁이 떠난 후 저는 동이 틀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이상한 냉정함,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명료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사교 모임을 주관하고 강혁이 제게 상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살리기 위해 제 몸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잔인한 대화 도중 어느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누군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재정을 살펴보는 것이었죠. 강혁은 항상 돈 관리를 하면서 제게는 그런 복잡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믿었던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가 아팠을 때 이메일을 보내주느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행 계좌에 접속했을 때 저는 그 주에 두 번째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8천만 원이 들어있을 거라고 믿었던 저축 계좌에는 1,5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입출금 계좌에는 제가 모르는 지출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고급 보석상, 심지어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의 결제 내역까지 이 지출들은 거의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강혁은 유나와 그가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축을 그녀에게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조사했고 피가 얼어붙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혁이 3개월 전에 집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았던 것입니다. 그 돈은 제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메일에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메일들은 2주 전의 것이었는데 그때 저는 아직 우리 결혼이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께 한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몇 달 전 제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이것이 이혼 소송에서 제 입지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녀가 그것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기술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장기 기증은 분할 가능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상쇄하기 위해 아내분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무책임한 지출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혁은 몇 주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해서 회복하고 고통과 불확실성과 싸우는 동안 그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며 저를 어떻게 버릴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니
강혁과 유나가 주고받은 메일들이 나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은 사랑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짐을 처리하는 대로 함께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짐은 바로 저였습니다. 특히 잔인한 한 메일에서 유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할 날이 기다려져. 그 아줌마가 알게 되면 난리칠까? 강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의는 난리칠 만큼 강하지 못해. 아마 조금 울다가 내가 주는 대로 받겠지. 그 나이대 여자들은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 저는 컴퓨터를 닫고 조용히 앉아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곱씹었습니다. 강혁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기도 훨씬 전부터 제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준호 과장님을 만났을 때 발견했고 확신이 설 때까지 숨겨두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보석함에서 2주 동안 숨겨두었던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김준호 과장님이 제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일환으로 지시했던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강혁이 전혀 모르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강혁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할 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강혁이 예상할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고급 여행 가방을 꾸리거나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고로 가서 장을 보러 갈 때 쓰던 낡은 마트 카트를 꺼냈습니다. 강혁이 항상 저를 촌스러운 늙은이처럼 보이게 한다며 비난했던 바로 그 카트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카트에 필수품들을 채웠습니다. 옷, 중요한 서류들,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제 약. 그가 사준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유라는 표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제 것인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그가 원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보냈던 모든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제 자신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제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그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제 꿈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더 젊은 여자와의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짐 싸기를 마친 후 저는 부엌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 흘리며 애원하는 작별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흐름을 바꿀 편지였습니다. 강혁 씨, 저는 단호한 필체로 썼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떠나고 없을 겁니다. 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선영이나 제 친구들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러 오지 마세요. 당신은 지난 몇 달간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가장 큰 실수는 30년 동안 당신과 결혼 생활을 해온 여자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 편지에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의료 검사 결과 사본을 첨부합니다. 주에 깊게 읽어보고 그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김준호 과장님께 전화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당신이 변호사와 유나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사본도 동봉합니다. 네, 강혁 씨. 저는 당신의 계획, 거짓말, 그리고 우리 저축을 조직적으로 훔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기증한 신장은 당신의 신체와 장기적으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거부 반응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호 과장님은 다음 주에 당신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정보를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 몸이 내 신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어, 강혁 씨.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당신은 또 다른 이식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정말 완벽한 아이러니 아닌가요? 당신은 다른 여자와의 새로운 삶이라는 선물을 내가 줬다고 생각하며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신장을 이용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준 것은 빌린 시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유나와 함께한 이 몇 달을 즐겼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또 다른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식 대기자 명단에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 적합한 기증자를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겠죠. 저를 찾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저에게 솔직할 기회, 저를 존중으로 대할 기회, 제가 당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소중히 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신 당신은 잔인함과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겁니다. 박선희, 추신. 우리 저축계좌에 남아있던 1,500만 원은 수혜자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받는 모든 기증자들을 기리기 위해 장기이식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하고 모든 서류 사본과 함께 식탁 중앙에 놓아두었습니다. 제 카트를 들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턱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가 성인으로서 최고의 시절을 보냈던,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믿었던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상한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 없는 노인처럼 제 카트를 끌면서요.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제가 이렇게 떠났다는 것을, 그의 아내를 동네에서 마트카트를 끌고 다니는 신세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굴욕감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혁이 집에 도착해서 제 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강혁이 제 편지를 발견한 후 처음 이 시간 동안 44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거절할 때마다 즉시 다시 울렸습니다. 그의 집요함 속에 담긴 절박함이 제게 씁쓸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옛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여동생 선영의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강혁이 항상 방문하기에는 너무 평범하다고 여겼던 성북구의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제가 쇼핑카트와 퉁퉁 부은 눈으로 문 앞에 나타나자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강혁 씨가 드디어 자기 행동의 결과를 겪고 있거든.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문 옆에 카트를 세워두고 대답했습니다. 선영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동생의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윤아와의 불륜, 금요일 밤의 잔인한 대화,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서류들, 그리고 마침내 제 편지에 남겨둔 폭탄까지. 잠깐만,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몸이 언니가 기증한 신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야? 정확해. 검사 결과 만성 거부 반응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대. 김준호 과장님 말로는 이식 수술의 약 20%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특히 기증자와 수혜자의 나이 차이가 클 때 그렇다고 하더라. 선영이는 잠시 정보를 소화하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혁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 전혀 몰랐지. 이번 주에 전문가들과 더 상의한 후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의 배신을 알게 된 이상 그 사람도 내가 그의 불륜을 알게 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알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불시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선희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중요한 일이야. 저는 답장 없이 삭제했습니다. 선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화난 거 알아. 그럴 자격 충분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아프다면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선영아, 제가 동생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남자는 날 이용했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건강해지자마자 날 버릴 걸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날 이용했다고. 다른 여자한테 쓸 돈 때문에 우리 저축을 내가 왜 지금 그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지? 언니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선영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동생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강혁보다 더 나은 사람일지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신장을 기증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순진하고 믿음이 강했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선희님 되십니까? 제가 받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김준호 과장님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과장님께서 검사 결과에 대해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미 과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장 거부 반응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오늘 오후에 선생님이 주셨다는 결과지 사본을 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생님과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부분인데요? 과장님과 직접 이야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김준호 과장님과 오전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며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과장님이 내일 보자고 하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속 울렸습니다. 강혁은 직접 전화하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이제는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절박하게 들렸고 어떤 메시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선희야, 이건 말도 안 돼. 난 내 남편이야. 우린 얘기해야 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김준호 과장님한테 전화했어. 결과에 대해 네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더라. 제발 전화 받아. 그 마지막 메시지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라니?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준호 과장님의 진료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바로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선희님, 제가 들어가자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과장님? 어제 남편분께서 당신이 줬다는 의료 검사 결과 사본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당신이 기증한 신장을 그의 몸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받은 결과예요. 김준호 과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님, 그건 강혁 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결과였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검사 결과는 기증 후 당신의 경과 관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혁 씨의 이식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신장 기능의 일부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당신의 신장 기능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연세에 신장을 기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특정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요. 이식 거부 반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강혁 씨는? 강혁 씨는 괜찮은 건가요? 당신이 기증한 신장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그의 마지막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저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제 실수의 규모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정보를 제 편지에서 핵폭탄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김준호 과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의 남은 신장이 다른 신장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정상보다 빠릅니다. 심각한가요?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앞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 연세의 신장을 기증하는 것은 기증자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수반합니다. 강혁은 제 신장을 받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김준호 과장님은 망설였습니다. 기증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수술 전 상담에서 논의합니다. 당신과 강혁 씨 모두 그 자리에 계셨고요. 저는 어렴풋이 그 상담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강혁은 자신의 회복, 이식 성공률, 자신의 예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살리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저 자신에 대한 위험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어제 강혁 씨가 왔을 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주었다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식된 신장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거부 반응의 징후는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혼란스러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주 많이요.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강혁은 제가 편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실제로는 완벽하게 건강한데도 제가 그를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건물을 나서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선희, 강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강혁 씨,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거 없어. 넌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 했어. 내가 그 모든 걸 다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 최악의 밤을 보내게 했다고.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넌 고의로 나를 고문하기 위해 가짜 의료 정보를 줬어. 그건 병이야, 선이야. 병적이고 잔인한 짓이라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혁 씨, 제가 결과를 잘못 해석했어요. 실수였어요. 실수? 우리 저축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훔친 것도 실수였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갔었거든. 날 모욕하고 싶었겠지, 안 그래?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과 씨름하는 동안 돈 한 푼 없이 만들고 싶었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선희야, 넌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방금 증명했어. 조종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인도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 상황에서 품위 있게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강혁에게 복수하려던 제 시도는 결국 저를 이야기 속 악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강혁 역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드러나 모든 것을 다시 바꿔놓을 실수였습니다. 재앙과 같았던 도피 후 3주, 저는 선영인의 집에서 작은 일상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걸음씩 제 삶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강혁이 사과 전화를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화요일 오후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박선희님,
저는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이혼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가슴이 긴장으로 조여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거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잡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할 몇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날 밤 선영이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을 거야, 언니. 무슨 일이 있었든 언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혁은 영리하고 조종에 능했으며 이제 저를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 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좋은 변호사라면 그것을 이용해 저를 불안정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아내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고급스러운 건물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마 유나 또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비싼 정장과 차가운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님, 그녀가 저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의뢰인께서 당신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주장을 제기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장이죠? 당신이 감정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그에게 허위 의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고도 주장하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해도 될까요?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군요. 이수진 변호사는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이미 제 신뢰성에 대해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료 결과에 대한 혼란, 불륜을 발견했을 때의 제 감정 상태, 장기이식 재단에 돈을 기부한 것까지. 이수진 변호사는 별다른 표정 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제 의뢰인의 행동이 허위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신 의뢰인은 1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저를 이용했고 우리 저축을 다른 여자에게 썼다고요. 그런데 제가 학대자라고요? 박선희님, 불륜은 고통스럽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허위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제 의뢰인은 관대하게 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차량을 가지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집, 은퇴 계좌 및 기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저는 그에게 신장을 줬어요. 장기 기증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분할 가능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마치 그 문장을 외운 듯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거절될 경우 제 의뢰인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경고해드립니다. 그럴 경우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어쩌면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배한 기분으로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강혁은 제 고통과 혼란의 순간을 저를 재정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실로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틀 후 서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선희님, 저 최유나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최유나. 요? 네,
강혁씨 비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해요. 우리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딱 5분만요. 강혁씨에 관한 거예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시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나는 제가 강혁의 차에서 보았던 자신감, 넘치고 빛나던 여자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녀 앞에 앉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뭘 원해요, 유나 씨?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혁 씨가 저를 떠났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당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걸 알면 조금이라도 만족감을 느끼실까 해서요. 내 계획이요?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장 거부 반응에 대해 쓰신 편지요. 유나 씨, 그 정보는 잘못된 거였어요. 강혁 씨는 완벽하게 건강해요. 알아요. 그가 의사한테 다녀온 후에 저한테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됐죠. 무슨 뜻이에요? 유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혁 씨가 당신 편지를 받았을 때 공황 상태로 제 아파트로 달려왔어요. 울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거라고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당장 결혼해달라고 저한테 청혼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건강하고 성공한 63세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는 것과 곧 죽을지도 모르고 집중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한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혐오감과 만족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의료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저를 찾아와 따졌어요. 유나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격분했죠.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제가 필요할 때만 자기를 신경 쓴다고 했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했다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하는 걸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가 옳았죠.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옳았어요. 전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고 예쁜 물건을 사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죽어가는 그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바로 그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의료 정보가 틀렸을지라도 당신의 편지가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다는 걸 아셨으면 해서요. 강혁 씨는 제가 사랑에 빠진 척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그가 당신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잔인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나는 떠나려고 일어서다가 멈췄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강혁 씨, 지금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데이트 비용으로 고객 자금을 일부 썼나 봐요. 큰 돈은 아니지만 회계사 협회에서 문제 삼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에요.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유나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제가 들은 모든 것을 곱씹었습니다. 제 편지는 비록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선희님, 그녀가 받자 말했습니다. 저희 제안을 고려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고려해 봤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제 몫을 위해 싸울 겁니다. 선생님, 제가 그 결과에 대해 경고해드렸. 이수진 변호사님,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잃을 게 더 많은 쪽은 제가 아니라 당신 의뢰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증거 개시 과정에서 특정 윤리적 문제들이 드러난다면 말이죠. 전화기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고객 자금 횡령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전문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는 회계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상처받아 실수한 아내보다 숨길 것이 훨씬 더 많은 남자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3주 후 강혁은 집을 포함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는 이혼 합의서에 동의했습니다. 사과도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인정도 없었지만 법적 위협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즉시 팔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을 안고 그곳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선영이 근처에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는 제 은퇴를 위해 저축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강혁은 6개월 후 회계사 자격증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윤아와의 불륜 자금을 대기 위해 몇 년 동안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결국 다른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윤아는 다른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뒤 마트에서 그녀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과 배신에 대해 힘든 교훈을 배운 두 여자로서 서로를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제게는 이혼 후 몇 달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증 후 검사에서 계속 나빠지던 제 신장 기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과장님은 아마도 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장기 기능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정기 검진에서 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주된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셨으니 몸이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강혁을 살리기 위해 제 신장을 주었고 제 희생이 제 건강을 위협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 건강을 정말로 해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결혼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2년 후 저는 제 작은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작아졌지만 무한히 더 평화롭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일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은 책을 읽습니다. 강혁과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취미인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영이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가끔 수술 흉터가 있는 옆구리가 욱신거리는 밤이면 저는 강혁을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제 신장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의 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결코 돌려줄 수도, 훔쳐갈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